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거대학과 본류에는 침묵하고 비본질에 열광하는 한국의 이 수골 보수 수준으로요. 앞으로 영악하고 사악한 저 좌파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0.73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쭉 유지되면서 그야말로 이 보수가 건강하고 강해지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지. 지금 뭐 한번 잠깐 이겨서 그것이 마치 뭐 보수의 이제 대세가 열렸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윤 정권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김정숙이 옷이다. 또 더 나아가서 문이 13년 만인가 뭐 집을 팔아서 17억을 벌었다. 그리고 뭐 옷값을 현금으로 일부 지불했다. 자, 그리고 김정숙의 옷과 관련된 디자이너의 딸이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해가지고 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멜다를 연상시킨다 어쩐다 하고요. 그런데 이 뭐 4인간 채무가 또 집을 지으면서 11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하도 이런 거를 많이 겪어보고 생각을 해봐서 잘 아는데 김정숙의 옷과 그 다음에 문희 집을 짓고 팔고 한 것과 디자이너와 이런 것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본질이 아닙니다. 대중을 자극시키고 썬데이 서울식으로 현혹시키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번지고 있는 거 그 뭐 언젠가는 이런 진실들도 까발려져야 되겠지만 대중들은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까발려지는 것보다 이런 얄팍하고 자극적인 문제가 까발려지는데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것이 한국 정치가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문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문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일단 부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패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악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가 권력을 기반으로 나올 때 그 사회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조리 썩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그래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정치를 뭐 어떻게 개혁하고 바꾸고가 되는 거지. 권력이 부패하면 그것은 정치를 뭐 바꾸고 어쩌고 협치를 하니 호남 출신 총리를 하니 무슨 정치 개혁을 하니 제도를 바꾸고 기구를 만드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단 부패하지 않은 데서 출발해야 되죠.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더불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센 사람 약한 사람 모여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다수 대중들이 그래도 이 나라가 공정하고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것이 정치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뭐 심오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부패해버리면 위에서 부패해버리면 그 뒤부터는 아래까지 전부 부패하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공동체에서 살만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형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는 절대로 그 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부패라는 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남북 분단이라는 그것도 그냥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서로 뜻이 달라서 분단하는 게 아니라 냉전 시대의 동서냉전 시대의 맥락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은 가장 호전적인 군사 집단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과 미사일로 재래식 무기를 뛰어넘는 전력을 보유하면서 남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문 정권이 이런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갖다 바치는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 문 정권의 큰 문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부패, 뒤에서 말한 안보, 이것이 핵심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나라의 가치관과 또 나라의 역사 부분을 왜곡한 거. 이걸 우습게 하는데요. 너무 뭐 임시 정부를 강조하면서 48년의 건국을 무시하고 또 광주나 뭐 여순 반란 사건까지도 강조하고 4.3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태 이면에 대한민국에 내려오던 정론의 역사를 깔아뭉개고 그것이 마치 부정한 역사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럽고 어떻게 보면 문이 저지른 해악 중에 가장 중요한 해악 중에 하나가 나라의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잘못한 이 거대한 본류의 잘못은 첫째 부패. 그래서 무슨 원전을 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부패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인사를 전행했다라는 것도 부패고 재벌하고의 정경유착도 부패입니다. 그래서 부패, 안보, 그리고 역사관과 정체성의 문제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메인스트림 주류에 대해서 주 흐름에 대해서 짚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잡고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좀 웃기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잘못해서 내보낼 때는 그 박근혜 정권의 잘못한 본질을 지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에 집중하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보낼 때도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 본질을 집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을 구속시킬 때도 솔직히 국민들 중에 이명박이 왜 구속되었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핵심적 문제는 뭔가 하면 좌파는 집권했을 때 보수 우파를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정리를 딱지를 붙여서 낙인을 찍어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좌파 집단을 정리할 때는 보면 어설프게 노무현을 조사하다가 자살로 이르게 해서 면죄부를 줘서 오늘날까지 노무현 정신이라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DJ 시대의 북한하고의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그걸 제대로 부정하지도 못하면서 오늘날 햇볕 정책이 결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란 말로 변질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9년에 과연 좌파의 과거를 철저하게 부패한 집단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집단이고 또 나라의 이 역사관과 정체성을 갖다가 흐트린 집단이라고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년을 허송세월하고 문가리가 들어와서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문가리하고 밥 먹고 만났는데 3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부딪히고 용산 이전도 제대로 협조 안 되고 인사도 협조 안 되고 추경도 협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김정숙이 온 문제를 덜먹이는데요. 자, 이 김정숙이 온 문제를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문제를 본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문 정권에서 어지럽힌 역사관과 정체성 문제, 또 안보의 문제, 그리고 부패의 문제, 부패 문제에 들어가면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우리들 병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그리고 바이오 관련 셀트리온이니 신라젠이니 각종 회사들 문제, 특례 상장 문제, 그리고 그 부패 영역에서 봤을 때 원전 문제를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태양광으로 바꾸기 위해 원전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태양광의 부패 문제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원전이 부각될 수 있다. 대북 밀무역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대우건설에 지금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문재인 동생의 친구를 갖다 박았다는 거예요. 상무하던 자를 사장으로요. 그러면 그런 것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부패 문제고 또 문 정권 들어서 유별나게 잘 나갔던 재벌들 그들과 문 정권의 관계 문제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한다면서 특정 약품 유통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특정 바이오 회사를 키워준 것도 부패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지금 인수위가 특유의 이제 한국식 군기잡기 형태에 들어가서 썬데일 서울식 문 정권에 대한
흔들기에 나섰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한테 좀 먹혀든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끝나고 태상, 명동, 서일필 격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어느 시점 목적 달성만 되면 나아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구정권과 신정권이 서로 약점을 딜해버리는 이런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런 부분에 몰두하고 특히 보수 수골들이 이런 데 몰두하다가는요. 또 좌파 정권을 청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좌파 10년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그 청산에 실패했어요. 잡고 나니까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왈라고 과거를 갖다가 뒤집어서 처벌하고 하는데 열중하냐. 그것이 이명박식의 실종이었고 박근혜는 그와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소모하며 끝냈고 박근혜 정권에 있던 누구도 이런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그냥 지껏 챙기고 끝났지요. 그러다가 정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유는 실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명박보다 더 실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명박보다 더 중도며 좌파와의 여러 가지 연관성도 엮어가면서 무리수를 안 두려고 할 겁니다. 그런 윤이 과연 이런 과거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역사를 바로잡고 또 부패를 척결하고 또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이 그렇다면 보수 숙골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숙골이라는 거는요, 상당한 경멸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유튜브, 그들이 보는 종편, 거기서요, 솔직히 말하면 건강한 보수가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합니까? 들으나 안 들으나 아무런 필요도 없는 썬데이 서울시 희낙낙하는 그런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데 몰두하고 있고 거기에 다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이 보수 숙골들이 이 나라를 바로잡고 그리고 좌파들을 이겨서 제압하는 것.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0.73을 이겼다면 이게 부정선거다. 실제로는 많이 이겼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규명하지도 않는데 이번에 부정선거라면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되지요.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이긴 당사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숙골들아, 알겠어요? 아니, 부정선거의 피해를 본 자가 0.73으로 이기느냐, 5를 이기느냐, 10을 이기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표라도 이겼으면 됐지, 이기고 난 뒤에 공연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시끄러울 이유 없다라고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0.73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그렇게 됐든 안 됐든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과연 이번이 거의 분노의 최대치에 달했는데도 이 모양인데 앞으로 선거를 쉽게 이기겠느냐?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류는 외면하고 격가지에서 희낙낙거리는 이 숙골 보수 참 걱정된다는 걸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